안녕하세요. 오늘 IT로 바꾸는 도시정비 사업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은 한국프로토케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랑 같이 이제 비슷한 시간에 혹은 이전 시간에 이제 해주신 회사나 대표님들 보면은 저희가 이런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 싶을 정도로 사실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학부생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생소하신 만큼 사실 그 분야가 정말 왜 이렇게 20년 동안 바뀌지 않지라고 하는 영역들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최근에 이 분야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도시정비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 사업을 저희가 그간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인 구조라던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IT가 도시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기랑 오프라인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얼마지라는 것들 만들고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에듀테크 회사 다니다가 벤처투자 심사를 진행하다가 도시정비 사업 분야에 갑자기 꽂혀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몇 가지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간단한 제 소개를 마치면 사실 시장으로 보면은 도시정비 사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제 준공된 지 30년 차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되고요. 다시 말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노후주택 비중이 이제 작년에만 보셔도 두 채 중 한 채? 그러니까 보시는 그냥 집들 중에서 하나 찍으시면 재건축 대상 연한이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평균 사업 추진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디선가는 13년이나 15년인가 한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코노미라는 이제 그 환경행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 채널에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세 가지 구에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을 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사업 추진 기간으로 다양한 사업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고 잔해가 있는데 한 2018년도 그 당시에 잠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 홀드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 쪽에서 상가가 분리가 되면서 이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2018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이제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한 해 3, 4년 동안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라고 해서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과를 받은 단지가 한 50개가 넘는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살펴보면 한 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관련된 건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나타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용산상가 붕괴라고 해서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세일한로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삼역이랑 선릉역 사이에 대쪽 빌딩이랑 굉장히 큰 빌딩이 있는데요. 가면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요. 이유는 안전진단 이등급을 갑자기 받아서 모든 임차인들이 강제체거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 이외에도 사실 좀 심각한 것들이 금리가 오르고 대부분의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사업은 파이낸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청약 대란으로 유명해진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8, 9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 사이 연장된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약절 숫자가 9천억 원에서 1조 이상으로 바뀌는 사건들이 발생되기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사례만 말씀드린 것도 마음 좀 아프기는 한데 춘천중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시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루 이자만 50억이 넘는다.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는 도시정비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비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비용들은 기존의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신규 분양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양가를 올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도시정비 사업이 최근에 정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 2018년도 3월 사이에는 서울 지역에 56곳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서 네, 부셔도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세요. 뭐 진행하세요라고 하는 단지 혹은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들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는 5곳으로 줄어들고요. 다시 말해서 주거 지역이나 빌딩들은 노후화되고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일 첫 단계 여기 보시면 안전진단부터 어떻게 보면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신축 공급이 부족해졌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노후도시 특별법 제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고 관련된 동의서진도 4월 말부터 있을 예정이긴 한데 1기 신도시가 사실 당시에 굉장히 뭐 분당, 일산, 삼본, 부천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준공된 30년 차의 주거 지역들이 굉장히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혹은 주택들이 이 안전진단 면제 혹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도시정비 시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기반이 될 수 있는 매크로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주거 지역이 노후화되고 그게 만약에 위험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새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들을 풀어주고 법령을 바꾸기도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고요. 작년 초에 이제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종종 나오는 이제 뭐 분담금 관련된 잡음들이 많이 뉴스에서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총 도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한 4번 정도 분담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 헌집에 있는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새 집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헌집을 줬는데 새 집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사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면적이 낮은 집들을 높은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공사비도 오르고 기간도 늘어나면서 이 분담금이라는 게 굉장히 뭐 뉴스 보시면 뭐 압구정에서는 뭐 10억 넘게 발생했다, 그 상계주공에서도 5억짜리 아파트에 5억이 분담금 발생했다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공사비가 중단되고 뭐 싸움이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부에서 원래는 이 공사비에 대한 추정분담금 계산이 뒤에 있었지만 이 앞에 보시는 사실은 이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보통 이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같이 고시하도록 법령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대강의 그림이 나오니까 이 정도 분담금이 나오는 걸 생각하고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조금 줄여주면서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도 풀어주고 그러면서도 갈등이 덜 생기게 추정분담금을 미리 고시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빨리 진행하세요. 근데 갈등은 일으키지 마세요.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도시정비 사업의 기본 가장 중요한 건 속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헌집을 푸시기로 했으면 푸시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모든 어떻게 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거 얼마나 속도가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해서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린 장표가 이 장표인데요. 하나의 단지는 1979년도에 준공됐고 하나의 단지는 1975년도에 준공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어지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당연히 없으실 테고 이 두 가지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있는 잠실 1, 2, 3, 4, 5단지 그리고 등촌중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이 단지 같은 경우에 7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사이 2008년도에 이제 잠실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으로 재건축이 돼서 이미 신축된 아파트가 한 거의 20년 정도 될 만큼 그 사이에 한번 새 아파트로 손바뀜이 됐었고요. 안타깝게도 4년 뒤에 준공된 등촌중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을 만큼 그 집의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잠실 쪽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5단지는 아직도 이 단계를 보면 사업 시행인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주하고 멸실 근처도 못 간 셈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 도시정비 시장이라는 거는 그 단지에서 소유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이 될수록 하루에 뭐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텐데 그 조합원들한테 혹은 사회적으로 많은 그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도시정비 사업이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보시면은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다시 말해서 과반수 이상의 어떤 결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하자라고 해서 막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뽑게 되고, 그 집행부에 조합이든 혹은 신탁사로 된 사업 시행자든 사업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그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동의율이 높아야 됩니다. 누군가 조합장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높은 동의율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그 방향 안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구청이나 시에 저희 이런 식으로 뭐 49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30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도시정비 사업이 빠르게 순항을 하는 걸 텐데요. 말씀드리면 그럼 도시정비 사업 동의를 어떤 식으로 좀 보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모든 내용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사항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으로 보면은 처음에 안전진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충족되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준공된 지 30년 지난 다음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첫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끝 단계까지 계속 몇 퍼센트 동의를 택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재건축 실패하는 건가요? 실패가 아니라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 단계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등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이 주요가 될 거고요. 우리 집 부실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조합 설립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단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마케팅하고 홍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재개발 지역 모두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면 실거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리 비싼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주고 딴 곳에서 전세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 재건축 할까요 말까요, 재개발 할까요 말까를 물어보고 싶어도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알리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단계 조합이 설립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이든 사업시행자든 지정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49층으로 올릴지 50층으로 올릴지 혹은 모두 다 한강변을 만들지, 아니면 단지 내 수변공원을 조성할지, 기부 채널은 얼마를 할지 등등 기타 등등 아니면 일반 분양 물량은 얼마 할지 등등이 다 소유주끼리 합의하고 논의해서 정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도시의 계획을 보다 보면 이 정도까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인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 어떻게 할까를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등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소유주를 모으는 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설득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조합 설립된 이후에 사실 그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역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는데 이 앞단계로 또 이루어졌는데, 이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못해 단지 내 여기 보시면 가까워서 우편물 뿌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하고 하는 비용을 낼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성 있는 집단이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혹시 본인의 단지, 부모님의 단지에서 이제 안전진단 같은 거 신청해 보시는 분들 있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가가호호 후원금을 받습니다. 좀 잘 사시는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받기도 하고요. 그 후원금을 통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 총회 후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여금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대부분의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초기의 단지들은 사실 아무런 커미먼트가 없으세요. 그냥 내가 못 살겠으니까 빨리 재건축하자라고 해서 전단지 그냥 자발적으로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별로 나눠서 21동에서 25동까지 누가 돌아주시고요 라고 하면서 사실 그 단계에서,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도, 어떤 저비용역 업체, 그리고 시공사들도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5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혹은 음마아파트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 돼서 초반에는 제대로 돌아가기에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수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장표인데 거의 2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유주 동의 기반의 사업 진행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사업 진행을 받을 때마다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혹시 재건축 재개발 총회 참여석하신 분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면은 요즘에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볼 때도 저도 안 썼던, 저 때 썼던 것 같은데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마킹해갖고 하고, 그거 집계하는 데만 시간이 한두 시간씩 걸리고요. 투표하기 위해서 줄을 이만큼씩 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을 빌려서 총회를 하고, 대여부터 시작해서 총회 한 번 하는 데만 여기 살짝 보신 것처럼 수억 원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 장소를 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서명부 오프라인을 하다 보니까 IT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 동의서를 내고 진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들이 또 틈을 통해서 발생하고요. 보시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비리의 많은 부분들이 이 총회에서 투표를 바꿔치기 한다던가, 혹은 내가 서면으로 제출한 그 서면 결의서를 누군가 바꿔치기 한다던가, 찾아보시면 사망한 소유자의 명의로 사인이 되어 있다던가, 해외에 있는 분의 명의로 사인이 되어 있다던가 하는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요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오픈 카톡방으로 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뉴스 기사처럼 업체들이 그냥 오픈 카톡방을 개설하고 자기 요원들을 풀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작하다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잠깐 세이스를 하자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좀 빠르게 진구하고 확인하실 수 있게 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는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하시면 그 정보를 등기부 등본에 인터넷 등기소의 정보가 자동 맵핑을 해서 그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 내 무슨 카페, 전산투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쌓이는 모든 DB들은 말씀드린 그 집행부라고 하는 조합 혹은 추진위에서 쓰실 수 있게 DB화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에 보시면 저희도 놀랐던 건 정말 이렇게 그냥 가가호호 이걸 냈고 안 냈고 상관없이 다 뿌리고 가가호호 다 방문하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동의서 받으실 때 3번씩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냈던 거 그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전에는 인건비도 쌓고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반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총회를 하나 했었었는데 총회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동의서를 진구하지 않으신 분, 내지 않으신 분 대상으로 정량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총회에 계속 참가하는데 뭔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모든 부분이 사실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참 힘든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행한 대표적인 단지가 목동 3단지인데요. 목동 3단지 같은 경우 저희 등기부등록을 떼보니까 60대 이상의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가서 도와드릴 때도 보면 40년대생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시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앱 설치를 도와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카톡이 안 깔려 있으신 분들도 한 두 분 봤습니다. 정말 연령대가 정말 높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IT로 진행할 수는 없고 다 서명과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DB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 동의서를 증거할 때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뿌리고 무조건 우편물을 뿌리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방식 동의서 진구를 했다면 데이터 분석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동의할 수 있는 분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비 사업이 만장일치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더 빠르게 동의서를 내실 분들이 누굴까라고 보면 조금 더 연령대 젊으신 분들, 최근에 매수하시는 분들,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없으신 분들이라던가 단독소유 하시는 분들 등등 통해서 저희가 먼저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섞으면서 진행하셨던 가장 큰 방법 중에 목동 3단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 이상이 6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확보를 했었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단지는 6개월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사실 1, 2년 이상 가기도 하는 곳인데,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힘들어 하시고 어르신분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게 쿠팡에서 물을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쿠팡이 정말 앱이 잘 만들어져 있고 합니다만 내 집에 관련된 거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IT를 익숙해져서 이게 뭡니까? 라고 설명을 듣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이런 온라인 설득 활동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 초기의 소유지 일반적인 고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왜 해요? 꼭 해야 돼요? 분담금 얼마나요? 나 그럼 새집 언제 들어가요? 지금 전세 놓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 하나의 질문을 비교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설득이 되면 그러면 우리 재개발 해야겠네? 재건축 해야겠네? 나 새집 살고 싶어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표해서 조합장을 선출했는데 그 조합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어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집행부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집행부가 다시 말해서 재건축 조합장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과 몇 번부터 시작해서 수의대학으로 쪼개기 해서 얼마를 챙겼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고 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들어오시면 이제 인증받으신 조합장들만 있고 이 커뮤니티 안에 외부 업체는 없어요 라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던가 찾아보면 투표지에 옆에 점이 찍혀 있다던가 사실 서면으로 진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자투표를 통해서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가 사실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엄격한 2002년에 통합된 법률이 있는데, 해당 법률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6조에 보면 11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지정날인 해야 되고요. 개인의 신분증 요건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구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동의서 진구가 어려워지고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해서 발휘되는 여기 보시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때 심지어 정족수를 맞춘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정말 한시적으로 특혜적인 조항들이 발표가 됐었고, 기사를 살펴보시면 판남 3구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성관위원장님이 전자투표를 도입을 하셨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양 상구역의 연령대도 굉장히 높았지만 기사에서 나오지 한 80% 이상 진행을 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전자투표도 괜찮네? 어르신들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네? 라는 방법으로 좀 인식되게 되면서 이런 IT를 통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좀 속도를 붙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럼 동의율을 빠르게 올리는 곳들의 특징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를 잘 받고 인허가를 잘 받은 속도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동의율을 잘 받는 곳들의 특징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사업성이 좋고요. 당연히 뭐 이 집을 주면은 이 헌집을 꼬시면 새 집을 주는데 새 집을 하는데 분담금이 안 나요라고 다들 동의를 하시겠죠. 사업성과 그리고 집행부의 능력 그리고 소유주의 부족 이것들이 합쳐지면 속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성 관점에서 몇 가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인허가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단계의 인허가가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해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제 거래를 하고 거래 데이터를 매핑을 해본 건데 특정 단계가 통과될 때마다 갑자기 거래량이 확 뛰고 가격이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축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좋은 입지 그리고 높은 대지집을 다시 말해서 집합 건물에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땅의 일부분을 내놔서 재건축을 할 때 땅이 많으면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주변에 있는 신축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신축이 됐을 때 고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 부분 그리고 베이스 가격에 대해서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의 기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될지 안 될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 만에 끝날지 모르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연령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번 새 집을 갖고 싶어요라고 찬성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외부에 얼마나 거주하느냐 경제적인 의미 있냐 혹은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 정적수를 할 때 이렇게 아무래도 1000명보다는 100명이 동의를 받기가 쉽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0명이나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동의를 조금 더 이끌어나가는 게 적은 소유주 숫자 등이 중요합니다. 별개로는 많이 나오는 얘기들일 텐데 단지 내 상가가 있다거나 단지 내 유치원이 있다거나 학교가 있다거나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그 목적과는 다른 종류의 건물이 같은 필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법상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교회가 있다거나 상가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때로는 도시정비 사업의 좀 동의율을 빠르게 올리기 어려운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근데 뉴스상으로 뭐 교회가 이제 어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이런 이슈도 많이 있었었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미 추진을 하려고 봤더니 상가가 엄청나게 쪼개져 있더라 라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체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내부에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편물로 등기를 보내거나 하면 법상으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꼭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 보내지고 받고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전자적으로 세팅하면 3분 만에 동의하고 클릭하고 끝나는 그런 모델로 전체적인 사이클을 빠르게 진행하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엔 소유주 연령대가 젊어지고 IT에 친숙한 연령대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재건축, 재개발 대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분까지 네. 이 부분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QR코드 이거 혹시 궁금하시면 QR 찍어보시고 업로드 받으시면
한번 이게 어떤 앱이구나. 다만 송구스러운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받아야지만 들어가서 쓰실 수 있는 앱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은 네. 사실 이 어쨌든 본질이 도시 정비 개념인데 네.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는 도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엄청 한정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실 서울 내에서도 이미 도시 정비가 이루어질 법한 것들은 시공사가 웬만한 데는 다 건드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대지 지분율이나 아니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한 150% 정도가 넘어가도 사실 어려운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면 향후에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사업의 존폐를 네. 가늠지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사업성이 예전만큼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개발, 노아타운 여러 가지 타입의 가로주택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규제, 새로운 방법의 재개발들을 계속 정부에서 입안하고 내놓는 게 사실 도시정비의 하나의 큰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되게 신기했던 건 저희가 그 작년인가 서초그랑자이 조합장님 불러서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하면서 가장 좋으셨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쭤봤더니 말씀 주시기를 사모님이 그 주차장에 갈 때마다 우산을 안 들고 와서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 주신 게 1990년대 그 대한민국의 GDP가 예를 들면 얼마였을 때 지어진 집에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3만 불 이상을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 개발하는 거는 물론 사적인 이익도 관련되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법을 풀어주면서 약간의 사업성을 더해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로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재정비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빈집에 대한 고민들, 빈집이 되기 시작하면 건물이 굉장히 빠르게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빈집 관련된 최근에 법안들이 발효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어떻게 보면 상권을 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트렌드를 믿으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질문하세요. 네. 멘토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를 올려준다는 거를 동의를 하고 너무 공감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추진 승인 나고 안전승인 통과하고 그럴 때 거래량인가요? 그런 게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첫 번째로는 아까 동의를 올리는 메커니즘이 가구 소유 구조가 어떻고 젊은 사람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매수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검색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궁금한 거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개인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가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동의가 돼서 구하시는 정보를 취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모든 그 앱의 사용자들이 다 액세스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정보에 액세스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좀 먼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10%, 20% 혹은 20%, 30% 저희는 선바뀜이라고 하는데 소유주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까운 건 교체가 되면 교체가 됐는데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되면 법적으로 이전에 받은 당연히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받아야 되고요. 다만 그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서 뭔가 선바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새 집이 지어질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동의서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토부에 그 실거래가 그 API가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매매하고 나가신 분들은 DB에서 지어드리고 새로운 분들은 바로 등기부등본에서 새로운 분들 왔기 때문에 등기부등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해드리는 좀 그 부분을 좀 다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공개를 하시는 거면 그거는 등기부는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공평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각 개인한테 공유를 받은 정보가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명이 사는지 얼마에 구매 현지까지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았다고 하면은 네. 그 정보를 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그걸 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안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한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DB는 두 가지 DB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상의 DB에는 표제부에 보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갑부에 보면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도 권리관계 플러스 이제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 얼마에 매수하셨는지가 있고 외부에 보면 해당 부동산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공의 데이터니까 문제가 없지 그 데이터와 동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인증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조합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렸다거나 봤는지 거기다 라이크를 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접속하시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전 직장이 이제 에드테크 회사라고 해서 행동 기반의 타겟팅을 하는 회사였는데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공기청정기 검색했는데 계속 쿠팡에서 공기청정기가 뜨더라.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최근의 행동들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근데 이 두 가지의 노후 데이터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이분의 예를 들면 메토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런 리스트의 분들이 동의를 할 확률이 높은 분들이다라는 식으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일부의 부분들을 개인정보 가공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추천을 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의 그 시간이 돼가지고 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우리 송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